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방산 밸류가 제대로 붙을 거라고 봅니다. 목표 주가가 70만 원대 올라왔고요. 황제주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나중에 분위기 좋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 M&A 행보가 심상치 않거든요. 뭐 일본의 히타치 가전사업부를 인수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에 앞서서 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 인수한다고 밝혔고, 뭐 지난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영국의 뭐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 독일 냉난방 공조기업 플랜트 그룹,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뭐 이쪽 관련해서 지분도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M&A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종합 디바이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갖춰나가는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디바이스 산업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가 될까요? 글쎄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삼성이 애플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디바이스 쪽에서? 애플만큼 나오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하드웨어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제 느낌에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확 지를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이재용 그 회장께서 부재 중이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중간중간에. 네. 그랬었기 때문에 큰 거를 뭔가 이제 승부수를 걸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쓸만한 것들 이놈 저놈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좀 수집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을 바라볼 때 삼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거는 이런저런 회사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기도 이익 나고 저기도 이익 나고 여기도 이렇게 이익 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넘버 원의 위상에 맞게끔 제대로 된 회사를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 회사를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회사들 내용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그래서 뭐가 나오지? 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뭐가 있죠, 지금? 휴머노이드 이제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캡티브 마켓이 크잖아요, 삼성. 그렇죠. 하면은 분명히 그쪽부터 들어갈 건 맞는데요. 당장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하더라도 지금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양산 공장 세워요, 이번에 3만 대 연산으로. 그 다음에 지금 DHL하고도 계약을 했고요. 지금 사실 지금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계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류 로봇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 조지아 공장에는 아예 이제 지금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고, 삼성은 아직까지 지금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액션, 쇼하는 거,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삼성이 과거의 위상을 빨리 되찾아주는 거. 그래야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이 그만한 어떤 역할을 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보여주는 M&A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엔 조선주 살펴볼 텐데,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미국 내 친환경 선박 고체 수요, 해군의 노후 구축함 대체 수요가 크게 이제 늘고 있는데, 미군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을 최대 381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면서 관련 예산만 1,0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규모 군함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그 미국이 고립주의를 지금 지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위상은 해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장악했었고 바다 제해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의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글로벌 넘버원인 건 맞는데 중국이 일단은 수적으로는 앞서기 시작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생산 가능한 대수가 1.5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퇴역함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381대 그거 맞추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노후화된 선박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퇴역을 시키게 되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은 군함을 찍어낼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데가 물론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꽤 많습니다. 뭐 스웨덴도 있고 옆 나라 일본도 가능하고요. 여러 나라에서 가능은 한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적기에 그다음에 이제 비용 맞춰 가지고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효율성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기에 납기까지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계속 조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 협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지난 주말에 현대차하고 LG엔솔 공장, 배터리 공장 이민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다 잡아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해명하는데도 비자라든지 그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려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미국인들 가르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업종이 역시 또 조선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지금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발언한 건지 모르겠는데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약간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억 달러 사용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이익의 90%는 그 현지에 두는 거지 미국이 갖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고 우리는 이제 10%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구조는 같다 하더라도 약간 좀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옆 나라 일본이 그래버린 바람에 그렇거든요. 사용처를 트럼프가 지정해요. 그럼 우리 입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게 뭐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서 군함을 수주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보증하는 또는 이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건데 얘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마 오늘 조선주가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유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군함도 군함이지만 LNG 캐리어만 하더라도 지금 LNG 프로젝트 12개고 지금 우리한테 1,000억 달러였나요? LNG 파는 게. 그다음에 옆 나라 일본이 5,000억 달러인가 되고 저기 그 유럽이 6,000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뭘로 실어 나라요? 배로 실어 나르잖아요. 근데 LNG 캐리어 만들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럼 중국에다 오파 줄 거냐는 거죠, 자기네들이. 못 주거든요. 중국 조선소에다 오파를 준다는 얘기는 중국 해군을 키워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트럼프는 현지에서 만들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다 조선소 뭐 도크를 갖다 신설하든 뭐라 해서 미국 안에서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것도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는 미국의 그 쉽 관련된 배와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수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거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가가지고 시간 싸움을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결국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선 3사 이런 쪽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자재 업체도 괜찮나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최근에 기자재 주식이 급등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시가총액 1,500억, 2,000억짜리들이 막 10몇 프로, 20%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면은 옛날에 현대차 뭐 인도 진출한다 또는 미국 공장 세운다 이럴 때 보면은 부품 회사들이 같이 진출하는 회사들 막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부품 회사들이나 이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을 갖다 무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핵심 기업이 있어요. 대체 수단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본행제는 우리나라 거 아니면 중국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본행제 업체들은 이제 2개니까 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사하고 얘기가 될 때는 협의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대등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외 기업들은 사실은 이익률이 그렇게 막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쏠린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마스가 노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막 급등했었던 것들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좀 흔들렸는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기자재 쪽 밸류도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 왔어요. 사실은요. 참고적으로 엔진 쪽 있잖아요. 네. 오늘 주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를 거의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추가 목표 주가 상향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 액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지 뭐 진출을 하든 아니면 현지 물량을 구체적으로 받는 뭐가 나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이슈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쨌든 아마도 한화오션이 먼저 필리조선소를 통해 가지고 수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군함과 관련된 거라든지 거기는 이제 현지 기업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현대중공업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군수지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외에서 미국 역외에서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방산 밸류가 제대로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글로벌 방산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옆나라 미쓰비시 같은 경우가 PER이 39배입니다. 그다음에 호주의 오스탈이라고 하나오션이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PER이 36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오션이 주가 빠져가지고 아마 30배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조선사 쪽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와 또 합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합병을 통해 조선 방산 영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관련해 가지고 합병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별도로 있을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중소형 전문회사로 이제 미포를 특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조선소들이 어려웠었잖아요. 이제 살아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 도크 신설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증설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는 작은 배만, 큰 배 위주로만 이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방산 시장이 24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 1조 원 정도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방산이 열렸잖아요. 그럼 미국 방산 시장을 외면할 수 없고 방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배가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급의 그 군함보다는 좀 중소형 선박급의 군함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방산면허를 갖고 있는 거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선박 사이즈의 군함이나 군수 지원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해가지고 미포에 줘서 미포에서 만들기에는 못하거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합병은 다분히 방산 시장이 확장되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대미포가 미국 군함 쪽이라든지 군수지원함 쪽 수주를 받게 되면 합병이 되니까 현대중공업이 되는 거죠. 그거를 도크를 이제 한국에 있는 도크를 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소형 선박은 베트남에 있는 것 도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크의 활용률도 되게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IR 자료를 보면은 2035년에 방산 매출만 1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방산 마진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중소형 선박하고 대형 선박을 이제 다 아우를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로 미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현지에 기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현지 조선소 한 군데다가 지분 출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시너지를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합병은 다분히 미국 진출을 준비한 전략적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은 다울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가 70만 원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3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제주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나중에 분위기 좋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방사는요. 좋은 게 뭐냐면 끊어지질 않아요.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딱 해놓고 나면은 이게 중간에 비잖아요.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량 발주가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사이클이 오는 데까지 좀 텀이 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꾸준할 수가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현지에 진출한 현대중공업이나 필리조선소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판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글로벌.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군함 시장에서 잠수함 시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물론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손재주도 없고 일하는 데 있어서 의욕도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하고 단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동화를 하면서 자동화가 아마 30%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간다면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